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거래소가 은행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조금 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고 이 퍼즐을 같이 짜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하고 뭐 추론을 하는 그 결과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퍼즐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랑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한 2, 3년, 4, 5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게 복습이네요, 거의. K뱅크, 카카오뱅크 수혜를 받죠. 근데 카카오가 그라운드 X를 만들고 그라운드 X가 클레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클레이트는 해외 쪽에다가 먼저 이제 상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쪽에는 상장을 먼저 안 하고. 근데 이 클레이트는 코인원이 도둑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레이트는 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클레이튼을 코인원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한 1년 전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빗썸이 냅다 들고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올리고 나니까 우리 협의 안 했지 않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협의를 안 했을까요? 이거 분명히 어떤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인원과는 약간 협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빠르거든요.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올린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클레이튼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그라운드 X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클레이튼 얘기고, 그리고 K뱅크는 업비트에 송금 지원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둘 다 이득을 많이 봤다. 뭐 업비트가 이득 보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없었지만 K뱅크는 정말 이득을 많이 봤다. 이걸 아시고 앞으로 만약에 K뱅크가 업비트에 손을 놓는다면 카카오뱅크가 그 위치를 이어받게 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사실. 뭐가 똑같냐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 그 방향이랑 똑같다는 거죠, 제 말은.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른 인터넷 은행들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다른 기존 은행들이 또는 뭐 증권 쪽이 손을 좀 거들었어요. 왜 어떻게 알고 거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그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허술하게 관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조금 이렇게라도 파헤치면은 알 만큼. 근데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데 뭐 이렇게 파헤쳐진다는 거죠, 결국. 어떤 이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 작은 퍼즐들이 모인다는 거죠. 가상자산이 만약에 쓸모가 없고 개미들 피 빨아먹고 서로 막 폰지 사기,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지 내가 돈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다면은 이런 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뭐 카카오가 그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왜 만들죠?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개미들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크라켄. 크라켄은 이미 은행 지위를 획득한 거래소예요. 자, 미국 와이오밍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은행 설립 허가를 내줬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은행 규제 관리 감독 기관인 뭐 통화감독청은
미국 내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통 금융 사업자와 암호화폐 사업자 간 사업 영역 구분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모양새다. 왜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 걸까요? 가치가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가상자산으로. 근데 그 흘려보내는 주체가 기존 은행들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은행들조차도 그 가치를 이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럼 주식은 안 그랬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 어플 보면은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놨다니까요. 옆으로 살짝만 돌리면은 가상자산을 살 수 있어. 이게 뭐지? 보면은 가상화폐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싶어서 얼른 돌려버려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에 뭔가 선택받은 몇인 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없다. 뭐라 해야 되노?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만이 넘기 전에 뭐 아니면은 뭐 3만이 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단언컨대 본인은 늦지 않으신 분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막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이미 크라켄이 은행 지위를 획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게 될까요? 전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꼭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은 업비트나 빗썸이 먼저 이제 은행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 업비트 쪽이 조금 더 좋아요. 네. 빗썸보다는 업비트 쪽이 좀 더 좋은데 사실 이게 애매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업비트 쪽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되게 이제 좋은데 빗썸도 상당히 좀 큰 편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은행 지위를 이 네 개의 엄청 큰 대규모 이런 커다란 거래소들은 은행 지위를 곧 받게 될 거예요. 뭐 길어도 한 5년 안에는 무조건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지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냐면 결국엔 디파이 때문이에요. 이 대출 시스템이 결국에는 모든 대출 시스템이 디파이로 대체가 될 거예요.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다 하게 될 거라고요. 나중에 되면. 왜냐면 디파이로 하는 대출은 이 사람이 돈을 갚아줄지 말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성수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은성수 이 사람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로 말하는 이유는 그냥 개미를 털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블록체인을 조금 좋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가상화폐에 뛰어들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그 고래들한테서 지켜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여튼 이 사람은 이중적인 면모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뭐 본인의 뭐 자기 의지인지 뭐 타의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이제 구분할 수 없지만 일단 약간 180도 변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위에는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동안에는 이분이 그 위에 계신 분이셔서 제가 또 이분 사진을 썼어요. 근데 이분의 위에 있는 분은 또 이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곳을 거치고 이곳을 거쳐서 왔다는 거죠. 이쪽으로 올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금융감독원에서 A 국장 업비트로 이직 준비?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업비트가 먼저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거래소와 은행의 그 격차가 역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거래소가 갑이 돼요. 지금 이미 갑이지만 K뱅크 같은 경우에 여기도 다 똑같아요. 사실 여기가 갑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거래소가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거래소 덕분에 얘네가 뭔가 이제 흐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점점 큰 흐름이. 근데 언젠가는 그 흐름이 이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될 거거든요. 이 안이나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이 사람들은 가상자산 수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기들 쪽으로 다시 땡겨 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속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런 신용기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금고. 희한하죠. 여기는 가상자산의 은행이고 거래소들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물,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의 금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양쪽을 다 이제 양 사이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은행의 지위를 얻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에요. 이 거래소의 그 보안 능력. 그래서 사실 이제 봤을 때 빗썸이나 업비트는 좀 신뢰하기가 좀 사람들 인식 속에서 좀 쉬운데, 코인원이 은행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약간 갸우뚱하게 돼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인원도 뭐 보안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서비스의 속도 측면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써본 결과 이제 코빗 같은 경우에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여튼 이런 이름 있는 대형 거래소는 결국 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안에서 교환이 되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 대표격인, 각 나라의 대표격인 스마트 컨트랙 코인은 결국 가상화폐 은행의 작은 파트가 될 거예요. 디파이를 통해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얘가 또 이제 망상장애에 걸렸니 뭐니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세상은 바뀌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은행이나 뭐 기업, 자 여긴 카카오만 있지만 네이버도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도 있었거든요. 삼성은 트론에 투자를 했어요. 삼성, 애플, 네이버, 카카오, 우리 좀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단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바보 쪽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제 합리성이 있어서 그래요. 가상자산 자체가. 자, 여기서 그전 영상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걸 말씀드리려 하는데, 등록 거래소에선 투자금 보호 뭐 이러는데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금융위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그러니까 거래소를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의 업무를 맡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뭐 투기 광풍을 가라앉히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봐요. 투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기조 자체가 지금 투기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왜 항상 공포를 조장할 때마다 투기라는 말을 내세우고 막 광풍이다라는 말을 내세우고 막 거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손절을 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금융혁신 동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쨌든 난 가산자산 할 생각 없으니 후임위원장이랑 알아서들 하라 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이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알아도 욕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한낱 인간이어서 그렇겠죠. 네. 뭐 코빗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했는데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더 확연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 작업 주도, 관련 기구 그리고 인력을 보강하겠다. 국무조정실 운영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 관세청 추가해 불법 행위 대응,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 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 뭐 이런다는 거죠. 2023년 5월부터 첫 납부를 한대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산업 육성 주간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 단속 9월까지 연장. 거래소 운영 사업자 본인이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을 금지시키겠다. 코드 월렛 보관 비율 향상 등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가상자산은 자기는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말해놓고 하는 행동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수용을 하고 있어요. 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이미 한 발 들여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0년 거예요. 국내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가 1200개가 넘어요. 국내 블록체인 특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이 2015년 24건에서 2019년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뭐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핀테크, 자산관리,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응용 기술, 이력 관리 기술, 사물 인터넷 적용 기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실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긴 하지만요. 뭐 자산관리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 뭐 플랫폼 응용 기술 이런 것들도 다 그렇지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뭐 출원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중소기업 중에 그라운드엑스도 좀 대기업이랑 이렇게 많이 이 사이에 아무튼 있겠죠. 근데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괜찮은 코인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제가 사실은 김치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괜찮아 보이는 게 있더라도 사실 김치 코인은 저도 약간 손이 고받은다 해야 하나? 이게 손이 잘 안 가요. 워낙에 사기꾼 새끼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넣는 걸 거예요. 당한 게 있잖아요 이때까지. 진짜 사실 메디블록이 만약에
이게 스캠으로 판명이 난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진짜 김치코인의 신뢰도는 최악을 달릴 거예요. 만약에 메디블록이 그렇게 판별이 나면은. 그래서 진짜 메디블록 관계자분이 계신다면은 그냥 목숨을 걸고 그걸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메디블록을 살 뻔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돌아보면은 안 산 게 나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크게 한번 먹고 나서도 꼭 물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메디블록으로 많이 먹었다 쳤을 때 조금까지만 다시 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안 내려가겠지 싶어서 딱 샀는데 쭉쭉쭉 내려가. 그러면 이제 손절 빨리 쳐야 되는데 전 손절을 잘 못 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것 자체를 별로 잘 안 즐겨 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쫙 빠지면서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엄청 크게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거래소들은 준비를 다 했고 은행들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아이고. 자, 비트코인 이제 은행에 맡기세요. 가상자산 은행에 보관 가능해진다. KB 내달 코인 지갑 키 보관 서비스. 소유권 이전 없고 비번 분실에도 안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조만간 은행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요 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이 가시화하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고객의 코인 지갑 키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는다. 코인 지갑은 일종의 예금 통장 개념이다. 예금 통장과 코인 지갑의 차이점은 예금액은 은행 계정으로 잡혀 은행이 대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코인 지갑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보관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코인 지갑의 키를 분실하면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지만 은행이 키를 보관하면 고객이 키를 분실해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업체 두세 곳과 손잡고 조인트 벤처 방식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가상자산을 직접 수탁할 수 없다. 국민은행의 투자 지분율은 최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KB가 좀 빠르죠. 이 판에 안 끼어있는데도 좀 빠른 편이죠. 근데 이 판에 안 끼어있어 보이죠. 근데 KB도 특정한 주식을 넣었던지 어딘가에 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LG와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이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네요. 네, 농협은행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플랫폼 구축에 나선 상태다. 근데 늦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벌써 늦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제도권 안에 수용이 될 수는 있는데 1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1등은 클레이튼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공고한 대빵의 자리를 가진 것처럼 클레이튼은 한국의 대빵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누이.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적극적인 것은 이 시장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순 보관 업무만 맞지만 향후에는 가상자산을 펀드에 담는 등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 영향이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는 은행망을 거쳐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외국 환거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네, 글로벌 은행들이 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데 국내 시장마저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미 많이 빼앗겼다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막는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막는 이런 뻗이어서 그런 건데 뭐 어쩌겠어요. 개미들이.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인 JP모건은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 계좌를 취급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은행이. JP모건은 가상자산 계좌를 취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검토를 했는데 뭐 특검법이 공개된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재검토 이런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은행은 망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은행만 그러느냐?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 그건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개미를 위아래로 털어 먹는다니까요.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의 금융감독원 격인 미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을 허가했고, 앞서 지난해 말 독일 연방금융감독청도 은행들에 관한 라이선스를 내주기로 했다. 미 가상자산 사업자인 크라켄은 아예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은행 라이선스를 취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지금 이제 선이 확 그어져 있잖아요. 은행들과 거래소. 나중에는 거래소가 은행이 되고, 은행이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내가 거래소가 바로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식을 확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수탁만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엔 판다니까요. 얘네도.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죠? 저는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미래에 대해서 발맞춰 가려고 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였고요. 잠깐 맞다. 디파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면 정말 간편하고 시간도 단축된다. 인터넷만으로 모든 거래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에서 신원 확인부터 은행 방문하고 처리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디파이는 즉각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출 서비스를 보자. 기존 방식에서는 대출을 하려면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 조회를 하고 각종 세금 증빙 서류나 담보 서류 등을 요구할 것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디파이 플랫폼이라면 아주 간편해진다는 거죠. 대출 및 상환 기록은 탈중앙화되고 투명한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어서 신용조회나 차용자가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담보로 채용해주면 돼요.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거래가 진행이 된다. 단 이런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술로 제대로 개발했을 경우에만 안정성이 보장된다. 초기 플랫폼은 버그나 취약성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디파이가 그렇다면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걸로 대출을 하고 뭔가 다른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디파이를 담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코인은 더더욱 펌핑한다는 얘기예요. 유니스왑이라는 디파이를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이 유니스왑이란 디파이가 펌핑하면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펌핑을 했었던 것처럼이요. 근데 그거를 고래들이 짓눌렀어 그냥. 왜냐? 지금 이걸 올려놓고 보니까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번씩 다 속은 거고요. 고래들한테. 디파이는 전통 금융 서비스와 비교해서 투명성, 안정성과 개방성 등 장점이 있다. 신용 데이터 및 행동 데이터를 체인에 배치되어 변조될 수가 없고 차용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디파이는 상거래 모든 행위, 즉 송금 결제 상품, 금융 상품 등 기존 금융 사업이 독점하던 것들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의 토큰화도 디파이에 속한다. 여기에는 중앙 통제 기관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자산의 토큰화도 디파이에 속한다라. 디파이는 개인 혹은 기업, 기관, 단체가 금융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이를 탈중앙화된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여 P2P로 거래하는 일이 가능하다. 디파이는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지만 작게는 지역 공동체,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즉, 이전에 지역 화폐가 하던 일을 디파이로 바꾸면 더욱더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디파이는 선진국에서는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는 것이겠지만 지구상에는 거의 20억 명 정도가 금융기관이나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디파이를 이용한다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등으로 금융 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쵸? 디파이는 중개기관이 필요 없고 전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기관의 검증 없이도 재무 데이터에 완전히 투명한 공개 블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의 그 간섭이 없다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건 디파이를 통해서 얻을 그 이득은 분명히 명시가 될 거예요. 어딘가에 명시가 돼서 세금이 떼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허용해주는 이유는 세금을 창출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거든요. 이거에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 이걸 허용을 시켜준 거예요. 이걸 내도 된다고. 디파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셔도 되고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또 거기에 대해서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클레이튼의 그게 이제 클레이튼이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 이제 여쭤보신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8,000원에서 9,000원쯤에 다음 펌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이제 이득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분할 익절을 하고 분할 매수를 아래서 하고 하면서 이제 이득을 보면서 이제 계속 거래를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신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클레이튼을 얘기하셔가지고 클레이튼을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8,000원에서 9,000원 밖에 안 보시다니 이게 되게 뭔가 자기 생각이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레이튼을 더 크게 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클레이튼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는 클레이튼이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성진국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전 꿈이 커요. 아무튼 근데 클레이튼이 어떤 분은 10,000원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0,000원이 뭐예요 대체? 전 클레이튼이 진짜 한 20만원, 30만원도 훨씬 넘을 거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클레이튼의 그 개발자분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계속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그 CBDC는 거의 절반 이상이 클레이튼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 왜냐면 클레이튼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의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자산계의 삼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완전 재패를 하는 거죠. 클레이튼이.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을 주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라 하면 이게 복잡해서 뭐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것저것 거쳐야 될 단계가 많아서 못 하실 수가 있는데, 클레이튼을 주고 스테이킹을 하라면 금방 뚝딱뚝딱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각 나라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이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네오코인은 진짜 중국의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뭐 중국의 그 자기 나라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제쳐두고서라도요. 그래서 뭐 여러 생각이 들어요. 전 상상력이 좀 많고 뭐 이것저것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이제 버리는데, 이게 진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공유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고요. 저는 열렬한 클레이튼 신봉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클레이튼의 그 가격보다 저는 훨씬 더 높게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클레이튼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진짜 이런 거는 자신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제일 높게 볼 거예요. 그 미래 가치를 진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전에도 잠깐 언급드린 게, 클레이튼이랑 진짜 가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인마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제 계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보시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랑 나누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댓글로. 그리고 뭐 제가 틀린 말을 했거나 뭐 고쳐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고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